왕비는 왕의 사랑을 받기 위해 존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왕비는 아들을 낳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왕과 왕비는 사랑하는 부부였다고요? 아닙니다. 그들은 국가가 만들어 놓은 생산 시스템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사극에서 보셨던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들, 그 로맨틱한 장면들, 사실은 대부분 허구입니다. 조선 왕실의 침실에는 사랑이 아니라 정치가 있었습니다. 로맨스가 아니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은 한 남자의 아내가 아니라 국가의 자궁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그럼 지금부터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조선 왕실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사극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왕비가 왕과의 잠자리를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왕비라는 지위, 가장 높은 여성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조선시대 왕비는 왕과의 합궁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생각해보면 화려함 뒤에 숨겨진 불쌍한 여자의 일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중전, 즉 왕비가 왕실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국조 올해의 조선시대 왕실 의례를 정리한 책을 보면 중전의 역할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중전은 내치를 주관하고 왕통을 계승한다. 내치란 궁궐 안의 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통 계승, 이게 핵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들을 낳아 왕실의 대를 잇는 것, 이것이 중전의 가장 중요한, 아니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역할이었습니다. 조선은 성리학 국가였습니다.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바로 효입니다. 그리고 맹자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불효유삼 무후이대. 불효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후손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불효라는 뜻입니다. 이 논리가 왕실을 지배했습니다. 왕에게 아들이 없으면 나라가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니 중전은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고 거부할 수 없는 국가적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실의 합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승정원 일기와 일성록 같은 실록 기록들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왕과 중전의 합궁은 절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되고 기록되는 국가 업무였습니다. 먼저 중전의 생리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상궁들이 중전의 월경 날짜를 꼼꼼히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월경이 끝나고 며칠 후가 임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인지 계산했습니다. 다음으로 택일입니다. 음양오행설에 따라 좋은 날을 골랐습니다. 택일통서라는 책을 참고해서 왕과 중전의 궁합, 그날의 기륭을 따졌습니다. 날이 정해지면 상궁이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마마, 오늘 중궁전에 나아가심이 어떠하옵니까? 이것은 질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통보였습니다. 왕도 함부로 이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 역시 후사를 이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합궁 당일의 절차도 매우 엄격했습니다. 먼저 중전은 목욕 제계를 했습니다. 향탕으로 목욕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가벼운 화장만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중전은 침전에서 왕을 기다렸습니다. 왕이 도착하면 상궁들이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물러나는 게 아니라 침전 밖에서 대기했습니다. 그리고 합궁이 끝나면 놀랍게도 이 사실이 기록되었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상이 중궁전에 나아갔다는 식의 기록이 계속 나옵니다. 물론 노골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관리들은 다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기록했을까요? 만약 중전이 임신하면 그 아이의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언제 왕과 중전이 함께 있었는지 그 날짜가 명확해야 나중에 왕자의 정통성을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중전은 정말 단 한 번도 거부할 수 없었을까요? 예외는 있었습니다. 첫째, 월경중입니다. 이때는 부정하다고 여겨져 합궁이 금지되었습니다. 둘째, 중전이 아프거나 몸이 불편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내의원 의관의 진찰을 받고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셋째, 상중이거나 국상 기간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나라에 큰 상사가 있을 때는 합궁을 피했습니다. 넷째, 제사를 지내기 전입니다. 제사 전에는 부정을 피해야 한다는 유교적 관념 때문에 며칠간 금욕했습니다. 이런 예외를 제외하면 중전은 왕의 부름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실록에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선조 때의 일입니다. 선조의 첫 번째 중전은 의인왕후 박씨였습니다. 의인왕후는 14세에 왕비가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죠. 선조실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중전이 어리고 겁이 많아 밤에 왕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린 왕비가 왕과의 잠자리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상궁들이 왕비를 달래고 준비시키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기록도 있습니다. 중전이 왕을 피하여 처소를 자주 비운다. 이것은 중전이 왕을 만나기 싫어서 일부러 다른 곳에 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도 오래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선조는 의인왕후와의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의인왕후는 20년 넘게 왕비로 살았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조는 계속해서 후궁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중전이 왕을 거부하거나 피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즉시 정치 문제가 되었습니다. 중전의 친정, 즉 외척 세력은 중전이 왕의 총애를 잃으면 권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친정에서 온갖 압력을 넣었습니다. 중전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궁궐로 들어와 중전을 설득했습니다. 마마, 왕의 마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드님을 낳으셔야 우리 집안이 삽니다. 또한 반대 정치 세력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중전이 왕의 총애를 잃으면 외척 세력을 공격할 빌미가 생깁니다. 중전이 덕이 없어 왕의 마음을 얻지 못하니 패출해야 한다. 실제로 연산군 때 패비 윤씨 사건이 그랬습니다. 성종의 중전이었던 윤씨는 질투가 심했습니다. 성종이 후궁을 총애하자 참지 못하고 성종의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 윤씨는 패비되었고 결국 사약을 받았습니다. 왕비가 왕을 거부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자살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4살, 15살 어린 소녀가 하루아침에 왕비가 됩니다. 얼굴도 제대로 본 적 없는 남자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그녀에게는 오직 하나의 임무만 주어집니다. 아들을 낳아라. 사랑하지 않아도 두려워도 싫어도 그녀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온 나라가 그녀의 배를 바라보고 있고 친정 식구들이 그녀의 자궁에 목숨을 걸었고 정치 세력들이 그녀의 침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왕비의 현실이었습니다. 왕비는 한 남자의 아내가 아니라 국가의 도구였습니다. 그녀의 몸은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왕이 중전보다 후궁을 더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극을 보면 이런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아름다운 후궁이 등장하고 왕이 그녀에게 빠지고 왕비는 질투에 불타 후궁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했고 훨씬 정치적이었습니다. 먼저 후궁이라는 제도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조선시대 왕은 일부다 처제였습니다. 중전은 한 명이지만 후궁은 여러 명을 둘 수 있었습니다. 경국대전에 후궁의 품계가 나와 있습니다. 빈정일품, 귀인종일품, 소외정의품, 수계종의품, 소용정삼품, 수경종삼품, 소원정사품, 수건종사품, 후궁에게도 엄격한 서열이 있었고 각자의 처소와 궁녀들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은 왜 후궁을 두었을까요? 첫째 이유는 명백합니다. 후사를 위해서입니다. 중전이 아들을 낳지 못하거나 낳은 아들이 일찍 죽으면 왕실은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후궁들에게서라도 왕자를 얻어야 했습니다. 둘째 이유는 정치적입니다. 후궁을 간택할 때는 여러 가문에서 딸을 들였습니다. 이것은 왕실이 특정 가문에만 치우치지 않고 여러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일종의 권력 균형 장치였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왕의 총애가 단순한 개인적 감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왕이 어떤 후궁을 자주 찾으면 그 후궁의 집안이 득세합니다. 왕이 그 후궁을 빈으로 승격시키면 그 집안의 위상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후궁이 아들을 낳으면 그때부터 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선시대 세자 책봉 원칙은 적장자 계승이었습니다. 즉, 중전이 낳은 맏아들이 세자가 되는 게 정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전에게 아들이 없고 후궁에게만 아들이 있다면 그 후궁 소생 왕자를 세자로 책봉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후궁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세자의 외가가 됩니다. 권력의 중심이 중전의 친정에서 후궁의 친정으로 완전히 옮겨가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례를 보겠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권력 이동, 바로 숙종과 장희빈의 이야기입니다. 숙종은 1674년에 즉위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중전은 인경왕후 김씨였습니다. 하지만 인경왕후는 즉위 4년 만에 죽습니다. 후사를 남기지 못한 채였습니다. 숙종은 재혼을 합니다. 두 번째 중전이 바로 인현왕후 민씨입니다. 인현왕후는 서인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여흥 민씨 가문의 딸이었죠. 단아하고 교양 있고 덕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겁니다. 그 사이 궁궐에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옥정, 훗날의 장희빈입니다. 장옥정은 원래 역관의 딸이었습니다. 역관은 중인 계급입니다. 양반은 아니지만 천민도 아닌 애매한 신분이었죠. 그런 그녀가 어떻게 궁녀가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녀는 궁녀가 되어 숙종의 눈에 띄었습니다. 숙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장옥정은 매우 영리하고 재주가 많았다고 합니다. 글씨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렸으며 무엇보다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숙종은 장옥정을 총애했고 1686년 장옥정은 아들을 낳습니다. 바로 훗날의 경종입니다. 여기서부터 조정이 뒤집힙니다. 당시 조선은 서인과 남인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인현왕후는 서인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인 세력은 인현왕후를 지지했습니다. 반면 장옥정은 남인 세력과 연결되었습니다. 남인 세력은 장옥정의 아들을 세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1688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숙종이 인현왕후를 패출합니다.
그리고 장옥정을 왕비로 책봉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 아십니까? 조선 건국 이래 왕비가 패출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연산군 때 패비윤씨 사건이 있었지만 그것도 왕비가 왕을 할킨 명백한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는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들을 낳지 못했을 뿐입니다. 인현왕후가 패출되자 서인 세력은 몰락했습니다. 인현왕후의 아버지 민유중은 유배되었고 서인의 핵심 인물들이 숙청되었습니다. 반대로 남인 세력이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장희빈의 오빠 장희재가 득세했고 남인의 영수 목례선이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사왕국입니다. 1689년에 일어난 정치적 대변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희빈은 왕비가 되었지만 불안했습니다. 숙종의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몰랐고 서인 세력의 반격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무속 의례를 행했습니다. 인현왕후를 저주하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1694년 숙종의 마음이 변합니다. 장희빈의 질투와 행동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숙종은 다시 인현왕후를 복위시킵니다. 그리고 장희빈을 희빈으로 강등합니다. 왕비에서 다시 후궁으로 내려간 겁니다. 이것이 갑술한국입니다. 불과 5년 만에 정치 지형이 또다시 뒤집혔습니다. 서인이 재집권하고 남인은 몰락했습니다. 장희빈의 오빠 장희재는 처형되었고 남인의 핵심 인물들이 유배되거나 죽었습니다. 1701년 인현왕후가 죽습니다. 그리고 서인 세력은 인현왕후의 죽음에 장희빈이 저주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1701년 10월 숙종은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한 여성이 궁녀에서 출발해 후궁이 되고 왕비가 되었다가 다시 후궁으로 강등되고 결국 사약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여성의 부침과 함께 조선의 정치 지형이 3번이나 뒤집혔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바로 영조입니다. 영조는 1724년에 즉위했습니다. 그의 중전은 정성왕후 서씨였습니다. 정성왕후는 달성 서씨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영조보다 15세나 어렸습니다. 영조가 즉위할 때 정성왕후는 겨우 15세였습니다. 하지만 영조실록을 보면 영조와 정성왕후의 관계가 그리 친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조는 이미 왕이 되기 전에 후궁들과의 사이에서 여러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조가 가장 사랑했던 여성은 영빈 이 씨였습니다. 영빈 이 씨는 무술이 출신이었습니다. 신분이 매우 낮았죠. 하지만 영조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영빈 이 씨는 1735년에 아들을 낳습니다. 바로 사도세자입니다.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정성왕후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궁소생인 사도세자가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세자는 후궁소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통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조는 평생 이 정통성 콤플렉스에 시달렸습니다. 영조 자신도 후궁의 아들이었습니다. 숙종의 후궁 숙빈 최 씨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영조는 자신의 정통성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고 이것이 사도세자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1762년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 죽습니다. 왕이 자기 아들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이 비극의 뿌리에는 복잡한 왕실 관계와 후궁 문제, 정통성 문제가 얽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조를 보겠습니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 죽는 것을 목격한 비극적 인물이죠. 정조는 1776년에 즉위했습니다. 그의 중전은 효의왕후 김씨였습니다. 하지만 정조와 효의왕후의 관계도 그리 친밀하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효의왕후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대신 정조에게는 후궁 의빈성 씨가 있었습니다. 의빈성 씨는 궁녀 출신이었는데 정조는 그녀를 총애했습니다. 그리고 의빈성 씨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문효세자입니다. 정조는 문효세자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문효세자는 5세에 죽습니다. 정조는 깊은 슬픔에 빠졌고 그 후 후궁 수빈 박씨에게서 또 다른 아들을 얻습니다. 바로 훗날의 순조입니다. 정조는 영조와 달리 후궁을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의빈성 씨, 수빈 박씨, 화빈 윤씨 정도였습니다. 정조는 상대적으로 절제된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조 역시 중전이 아닌 후궁들에게서 아들을 얻었고 이것은 여전히 정치적 문제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왕의 사랑은 개인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이 한 여성을 총애하면 한 가문이 일어났고 한 여성을 버리면 한 가문이 무너졌습니다. 왕비도 후궁도 그 누구도 단순히 사랑받는 여인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치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 게임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누가 아들을 낳을 것인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왕실에서 임신에 실패하면 어떻게 처리되었을까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여성의 책임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현대의학 지식이 없었습니다. 불임의 원인이 남성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당시 의학서들을 보면 불임의 원인을 모두 여성의 문제로 돌렸습니다. 동의보감의 부인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자가 아이를 배지 못하는 것은 자궁이 차갑거나 혈이 부족하거나 기가 막혔기 때문이다. 모두 여성의 신체적 문제로 설명했습니다. 실록을 보면 더 직접적인 표현도 나옵니다. 중전이 아이를 배지 못하니 씨가 마른 나무와 같다. 중전의 자궁이 냉하여 아이를 품지 못한다. 이런 기록들이 버젓이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왕에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왕은 완벽한 존재였고 문제는 항상 여성에게 있었습니다. 중전이 임신하지 못하면 즉시 내의원이 개입했습니다. 내의원은 왕실의 건강을 전담하는 의료기관이었습니다. 최고의 의관들이 배치되었고 가장 좋은 약재를 사용했습니다. 의관들은 중전의 맥을 짚고 진찰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처방을 내렸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중전에게 처방된 약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보혈약. 피를 보충하는 약입니다. 당귀, 청궁, 백작약, 숙지황 같은 약재를 사용했습니다. 둘째, 옹경약. 자궁을 따뜻하게 하는 약입니다. 계피, 건강, 익모초 같은 약재를 사용했습니다. 셋째, 보신약. 신장을 보하는 약입니다. 한의학에서 신장은 생식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봤습니다. 녹용, 토사자, 구기자 같은 약재를 사용했습니다. 넷째, 귀환보약. 인삼, 녹용, 동충하초, 영지버섯 같은 최고급 약재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약들을 매일 때로는 하루에 여러 번 복용했습니다. 중전의 식사도 철저하게 관리되었습니다. 임산예지법이라는 조선시대 산부인과 의서를 보면 임신을 돕는 음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먹어야 할 음식은 신장을 보하는 검은깨, 검은콩, 혈을 보충하는 대추, 밤, 잉어, 붕어 자궁에 좋은 잉어 붕어,
자궁을 따뜻하게 하는 쑥, 익모초, 피해야 할 음식을 보면 수박, 참외 등 차가운 성질의 음식, 마늘, 생강, 과다 섭취 차가운 성질의 음식, 날 것이나 탁한 음식, 중전의 매끼니가 이렇게 관리되었습니다.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합궁 날짜도 더욱 세밀하게 계산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물론 배란일이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경험을 통해 월경후 특정 시기에 임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방유치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달거리 월경가 끝나고 5일 후부터 10일 사이가 임신하기 좋은 때다. 현대의학과 비교하면 상당히 정확합니다. 배란일이 대략 월경후 14일경이니까요. 또한 음양오행설에 따라 궁합이 좋은 날을 택했습니다. 왕과 중전의 사주를 분석해서 가장 좋은 날을 골랐습니다. 만약 중전이 임신에 성공하면 즉시 산실청이 설치되었습니다. 산실청은 왕실 출산을 전담하는 임시기구였습니다. 고위 관료들이 총호사, 도제조 등의 직책을 맡았고 내의원 의관, 산파, 상궁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중전의 처소에는 24시간 의관과 상궁이 대기했습니다. 중전의 상태를 수시로 체크했고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보고되었습니다. 태교도 매우 엄격했습니다. 태교신기라는 조선시대 태교 지침서를 보면 놀라울 정도로 세세한 규칙들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그림과 글씨, 단정한 사람들, 바른 행동을 보아야 하고 흉한 모습, 싸움이나 다툼, 병들거나 죽은 사람, 들어야 할 것, 좋은 음악, 경전 읽는 소리, 덕담, 들으면 안 되는 것, 욕설이나 거친 말, 슬픈 이야기, 불길한 소리 보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중전은 걷는 것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비틀거리면 안 되고, 급하게 움직이면 안 되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안 되었습니다. 앉을 때도 바르게 앉아야 했고, 잠잘 때도 자세가 관리되었습니다.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산은 왕실의 큰 충격이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와 일성록을 보면 유산 기록이 상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조의 중전 일렬 왕후는 여러 차례 유산을 경험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중전이 태기가 있더니 석 달 만에 유산하였다. 중전이 또 태기가 있었으나 2달 만에 유산하였다. 유산이 발생하면 즉시 원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의관들의 진찰을 합니다.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어떤 약이 문제였는지 조사했습니다. 둘째, 중전의 행동 점검합니다. 중전이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금기를 어기지 않았는지 조사했습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 조사들을 조사합니다. 중전을 모시는 상궁이나 궁녀 중에 실수한 사람이 없는지 조사했습니다. 때로는 처벌이 가해지기도 했습니다. 중전이 계속해서 임신에 실패하거나 유산을 반복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후궁 간택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왕실은 대를 이어야 했습니다. 중전이 안 되면 후궁에게서라도 왕자를 얻어야 했습니다. 선조실록을 보면 선조의 첫 중전 의인왕후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후궁 간택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후궁 공빈 김씨가 광해군을 낳습니다. 후궁 간택이 늘어나면 중전의 입지는 더욱 약해졌습니다. 왕은 점점 더 후궁들을 찾았고 중전은 소외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유교 국가였지만 임신 문제에서는 미신과 무속 의례도 동원되었습니다. 중전이 임신하지 못하면 불교 사찰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특히 대응사, 실륵사 같은 사찰에서 백일기도, 천일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무당을 불러 구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었지만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실록을 보면 이런 기록들이 간간이 나옵니다. 중전이 몰래 무당을 불러기자 의식을 행했다는 소문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매달 월경이 시작될 때마다 느껴야 했을 절망감을요. 온 나라가 자신의 배를 기다리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이 안 되는 중전의 마음을요. 최고의 약을 먹고 최고의 음식을 먹고 모든 것을 조심하고 기도하고 국까지 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그리고 그 책임이 오롯이 자신에게만 돌아오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자리를 잃는다. 이것이 조선시대 왕비가 평생 짊어져야 했던 무게였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선시대 27명의 왕 중에서 가장 극적인 사례 3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숙종, 영조, 그리고 정조입니다. 먼저 숙종입니다. 숙종 제위은 조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왕실 관계를 보여준 왕입니다. 숙종의 첫 중전은 인경왕후 김씨였습니다. 하지만 인경왕후는 1680년에 죽습니다. 21세의 나이였고 아들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1681년 숙종은 재혼합니다. 두 번째 중전이 인현왕후 민씨입니다. 인현왕후는 여흥 민씨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서인의 핵심 가문이었죠. 인현왕후는 교양 있고 덕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것입니다. 그 사이 궁궐에는 장옥정이 있었습니다. 장옥정은 역관 장영의 딸이었습니다. 중인 신분이었죠. 그녀는 어떻게든 궁녀가 되었고 숙종의 눈에 띄었습니다. 숙종실록의 기록. 장씨는 용모가 뛰어나고 재주가 많아 왕의 총애를 받았다. 숙종은 장옥정을 총애했고 1686년 장옥정은 아들을 낳습니다. 바로 훗날의 경종입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급변합니다. 1688년 장옥정이 낳은 아들을 원자로 정하자는 논의가 시작됩니다. 서인은 반대했습니다. 중전이 아직 젊고 앞으로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있는데 후궁 소생을 원자로 정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논리였습니다. 남인은 찬성했습니다. 이미 아들이 태어났는데 원자로 정하지 않으면 왕통이 불안해진다는 논리였습니다. 숙종은 남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1688년 10월 숙종은 인현왕후를 패출합니다. 명분은 질투가 심하고 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장옥정의 아들을 정통세자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중전이 있는 상태에서 후궁의 아들을 세자로 만들면 정통성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중전을 패출하고 장옥정을 중전으로 만들면 그 아들은 중전 소생이 됩니다. 1689년 장옥정 왕비 책봉됩니다. 장옥정은 희빈에서 왕비로 격상됩니다. 궁녀 출신이 왕비가 된 겁니다. 이것은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현왕후는 친정으로 쫓겨났습니다. 서인 세력은 몰락했습니다. 인현왕후의 아버지 민유중은 유배되었고 서인의 핵심 인물 송시열은 사사되었습니다. 남인이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숙종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장희빈의 실수로 인해 장희빈은 다시 후궁으로 강등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장희은 왕비가 되었지만 불안했습니다. 서인의 반격이 두려웠고 숙종의 마음이 변할까 두려웠습니다. 첫째, 지나친 질투였습니다. 숙종이 다른 후궁을 총애하면 참지 못했습니다. 둘째, 무속 의례를 행했습니다.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의식을 했습니다.
궁궐 안에 무당을 불러들여 굿을 했습니다. 숙종은 결심합니다. 인현왕후를 다시 중전으로 맞아들이기로. 1694년 인현왕후가 궁궐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왕비가 됩니다. 장희빈은 왕비에서 다시 희빈으로 강등됩니다. 이것이 갑술한국입니다. 정치 지형이 또다시 뒤집혔습니다. 서인이 재집권하고 남인은 몰락했습니다. 남인의 핵심 인물들이 숙청되었습니다. 1701년 8월 인현왕후가 갑자기 죽습니다. 33세의 나이였습니다. 숙종은 결단을 내립니다. 1701년 10월 장희빈에게 사약이 내려집니다. 장희빈은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한 여성의 인생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궁녀에서 후궁, 후궁에서 왕비, 왕비에서 다시 후궁, 그리고 죽음. 그리고 이 한 여성의 부침과 함께 조선의 정치가 3번이나 뒤집혔습니다. 숙종과 장희빈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왕실의 사랑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였습니다. 왕이 한 여성을 사랑하면 권력이 움직였고 왕이 한 여성을 버리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영조 52년간 재위한 장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자기 아들을 죽인 겁니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후궁 소생이라는 것, 정통성의 문제가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는지를 봅니다. 왕실의 관계는 사랑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권력, 정통성, 정치가 얽혀 있었습니다. 효의왕후는 청풍 김씨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정조보다 1살 위였습니다. 하지만 정조와 효의왕후의 관계는 그리 친밀하지 않았습니다. 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중정과 왕의 사이가 다소 소원하다는 소문이 있으나 예법에는 어긋남이 없다. 의빈성 씨는 궁녀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그녀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의빈성 씨는 1782년에 아들을 낳습니다. 바로 문효세자입니다. 정조는 문효세자를 세자로 책봉하고 매우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이 일어납니다. 문효세자는 1786년 불과 5세의 나이에 죽습니다. 정조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정조실록. 상이 세자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며칠간 정사를 돌보지 못하셨다. 정조는 의빈성 씨에게서 다른 자녀를 더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궁 수빈 박 씨에게서 1790년 아들을 얻습니다. 바로 훗날의 순조입니다. 정조는 순조를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1800년 49세의 나이에 갑자기 죽습니다. 정조는 영조나 숙종과 달리 후궁을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의빈성 씨, 수빈 박 씨, 화빈 윤 씨 정도였습니다. 정조는 상대적으로 절제된 군주였습니다. 학문을 좋아했고 개혁을 추진했으며 사치를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조 역시 중전이 아닌 후궁들에게서 아들을 얻었고 이것은 여전히 정치적 문제를 낳았습니다. 정조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무리 절제된 군주라도 아무리 개혁적인 왕이라도 왕실의 구조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중전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후궁에게서라도 얻어야 했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복잡한 관계와 정치 문제를 낳았습니다. 조선은 1392년에 건국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성리학은 매우 엄격한 윤리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자가래가 조선의 예법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중국 송나라 주의가 쓴 책으로 일상생활의 모든 예절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이 예법이 상당히 엄격하게 지켜졌습니다.
특히 왕실과 양반층에서는요, 남녀가 엄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여성은 내당에 머물러야 했고, 남성은 사랑채에 머물렀습니다. 여성이 외출할 때는 쓰개치마나 장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성의 정절이 매우 강조되었습니다. 한번 결혼한 여성은 남편이 죽어도 제가하면 안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평생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조선 후기, 특히 17세기 후반부터 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제가 발달하면서 성윤리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반 남성들이 첩을 두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첩을 두는 것이 그리 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양반 남성들이 공공연하게 첩을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경제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양반 중에서도 부유한 집안은 여러 여성을 부양할 여력이 있었습니다. 둘째, 신분제가 흔들리면서 첩을 얻을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나 평민 여성을 첩으로 들이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셋째, 사회적 제재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조선 초기에는 첩을 두면 비난받았지만 후기에는 오히려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기생 문화가 크게 발달했습니다. 기생은 공식적으로는 관기였습니다. 관청에 소속되어 관리들의 연회에서 춤과 노래를 제공하는 역할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성적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양반 남성들은 기생과의 관계를 공공연하게 즐겼습니다. 심지어 기생과의 사랑을 시나 글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황진이와 서경덕의 이야기입니다. 황진이는 개성의 기생이었고 서경덕은 당대의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로맨스는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물론 이것이 얼마나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가 용인되었다는 겁니다. 조선 후기에는 은밀한 성문화도 존재했습니다. 겉으로는 엄격한 유교 사회였지만 속으로는 다양한 성문화가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춘하도 같은 성적인 그림들이 유통되었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는 금지되었지만 은밀하게 거래되었습니다. 또한 구운몽, 춘향전 같은 소설들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소설들에는 남녀 간의 사랑과 욕망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실학이 등장했습니다. 실학자들은 기존의 성리학적 관념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약용은 과부의 재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평생 홀로 산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난다. 물론 이런 주장이 당장 현실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사회 분위기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왕실과 민간의 성윤리가 달랐다는 겁니다. 왕실은 여전히 매우 엄격했습니다. 왕비와 후궁들은 철저하게 관리되었고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민간, 특히 평민층에서는 훨씬 자유로웠습니다. 평민 여성들은 제가도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물론 양반층보다는 말입니다. 평민 남성들도 경제력만 있으면 여러 여성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조선 후기 성윤리의 특징은 이중성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엄격한 유교 윤리를 강조했지만 속으로는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성문화가 존재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금욕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첩, 기생, 은밀한 관계들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왕실은 엄격했지만 민간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 사회의 진짜 모습 아닐까요? 아무리 엄격한 규칙을 만들어도 인간의 본능과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도 사랑하고 욕망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조선 왕실의 침실 정치,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고뇌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왕비도 사랑받고 싶었을까요? 당연합니다. 왕비도 한 명의 여성이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고, 존중받고 싶었고,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국가의 도구였고, 정치의 수단이었습니다. 후궁은 정말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후궁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으면 정치 세력의 표적이 되었고, 왕의 총애를 잃으면 궁궐 안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의무만 있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조선 왕실의 관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 없는 의무, 존중 없는 관계, 그것은 결국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숙종과 인현왕후의 관계,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 모두 의무와 정치가 사랑을 압도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금혼식을 앞두고 계시고 어떤 분은 환갑을 넘기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설레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의무가 되어버렸습니까? 조선시대 왕과 왕비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든 말든 의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고, 함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60대 부부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제 우리 사이에는 의무만 남았어. 사랑은 옛날 이야기야. 그냥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거지.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조선시대 왕비처럼 의무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 오늘 하루 어땠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 해줄까요? 우리 주말에 어디 나갈까요? 아주 작은 관심, 아주 작은 배려, 그것이 관계를 바꿉니다. 조선시대 왕비는 왕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 왕실의 침실 정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랑 없는 의무, 존중 없는 관계, 그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래 살았다고 의무만 남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작은 관심, 작은 배려, 작은 사랑.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후반을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